네, 고 박원순 시장 빈소가 마련된 지 사흘째인 오늘도 각계각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 절차와 2차 가해 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는 87년 개원 이후에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입관식이 열렸는데 일단 이게 원래 일정보다 하루 늦게 진행이 된 거죠? 네네. 뭐 아마 어제 진행될 것 같았는데 아마 예. 아들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2시쯤에 들어오긴 했는데 원래 입관식은 아마 12시 반에 예정된 것 같은데 들어오고 바로 오진 못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녁에나 뭐 오늘 새벽이나 들어온 것 같아서 오늘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이제 발인 절차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아마 이게 아마 지금 대규모로 하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서울시 아마 노제 같은 걸 지내고 나서 뭐 이렇게 화장하는 순서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제 제가 뭐 시민사회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민변 회원이고 또 참여연대 또 오랫동안 있어서 물론 저 있을 때 직접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따님도 오시고 여러 분 시민사회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같이 하셨는데 다들 뭐 굉장히 많이 우시고 굉장히 슬픈 특히 따님은 오셔가지고 말도 잘 못하시고 그냥 예. 울다 혼자 오시다 가시더라고요. 아마 어제는 아마 아들이 없어서 상주가 원래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조금 늦게 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박 시장의 장례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 시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 처리됐기 때문에 일단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성추행 혐의가 있었고 또 고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반면에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다라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론 지금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게 뭐 적절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 어떤 의전 편람에도 보면 공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 재직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재직 중이다 보니까 우리 2004년에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시장 했죠. 안상영 시장님도 그 당시에 이제 구치소에 계셨거든요. 뇌물수수 혐의로. 근데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예. 그래도 부산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공무상 재해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집에서 쉬다가 돌아가시면 공무상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아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뭐 서울시장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아마 5일장으로 하시는 분은 아마 그 장례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아들이 아마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그날 발견된 게 12시 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일장 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저도 어제 추도식 가보니까 뭐 스피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하는 거 치고는 그렇게 뭐 아주 크게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마 예. 아시는 분들만 또 조문하고 이래서 저는 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사건의 경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다. 지금 말해서 피해자의 그 트라우마, 고통 이런 건 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의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현실적으로 그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은 정말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언론도 그렇고 또 많은 정치인들도 박원순 시장의 추모의 열기가 뜨거운 반면에 피해자에 대한 뭔가 위로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예. 말로만 뭐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 현 정부의 또 서울시 쪽에 책임 있는 인사가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좀 애석합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은 1천만 서울 시민의 수장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9년이나 지금 서울시를 책임져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연 갑자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럼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저분이 저런 뜻밖의 극단적 선택을 했냐.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쟁점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예. 그 진실에 대해서는 아프지만 명백하게 우리가 또 집요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장 규정상이 뭐 재직 중이다, 공모 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을 보십시오. 그런 단순한 법 규정, 법에도 사실 명백치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박원순 시장이 공무상 순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서울시장으로 해서 거기에 국민 세금이 아주 뭐 10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고 또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또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분이 그냥 극단적 선택에서 그것이 면죄부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 저는 사실 예.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첨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저는 뭐 2차 가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밝히자는 것도 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오거돈 시장 그분도 아마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사건은 결국은 본인이 진술을 하고 이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돼야 되는 것이지 또 정당에서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이걸 밝혀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본인이 일단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저는 아마 그래도 장례는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 계속 단체장들이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 이게 단순히 어찌 보면 뭐 어쨌든 위계에 의한 상하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취약 지연이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걸 밝힐 필요 있지만 지금 어쨌든 장례 절차 중인데 그리고 피해자 의사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예. 그거를 듣겠다고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 당신 어떻게 합니까? 그 물어보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엔 2차 가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뭐 정치권에서 먼저 하자 말자라고 논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이거는 짧게 저 좀 해주시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냐면은 한 그 여성 피해자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그런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람이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보듬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때.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언론의 보도 내용은 보고 있고 그런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왜 2017년 일인데 이제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러면 참고 있었다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마치 지금 이제 의혹 보도 제기된 것 자체를 사실로 단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얘기는 아니라고. 예, 제가 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짜 뉴스와 신상 털기 등의 고소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없어야 한다는 점은 뭐 두 분 모두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 장애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넘었고 오늘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은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일요일 날도 심사하는 걸로 보니까 어쨌든 오늘 예. 중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일 넘어가 버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한 것 같은데요. 이유를 네. 이런 걸 받고 있어요. 말씀처럼 이제 뭐 공무상이 아니다라는 거 있지만 그건 아마 법적인 건 아니에요. 국민 정서적인 문제지. 법적인 건 아마 이게 우리 그 정부 그 편람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장, 기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관장에는 장관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서울시장이 포함돼 거기 딱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장관급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준용한 건데 그 절차가 있어요. 결국은 행안부 거쳐야 되고 대통령의 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지 않았냐. 이제 그게 핵심적인 건데 저는 아마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할 때 보통 공무원들은 굉장히 그 뭐 규정이라든지 편람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아마
장례인을 정하고 저는 뭐 행안부라든지 대통령 재가는 받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 예. 본다 그러면 뭐 받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근데 이 강용석 변호사는 이제 박원순 이제 전 시장이죠. 예. 전 시장하고 굉장히 악연이 많아요. 예전에 이 예. 어찌 보면 MRI가 진짜냐 아니냐 가짜 하다가 본인도 사퇴됐고 또 손해배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억 3천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제기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도성이 그렇게 꼭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절차에 문제가 없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50만 명이 넘게 이틀 만에 국민청원 그 숫자가 돌파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반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틀 만에 50만 명 넘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서울시장으로 거행해라라고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차 문제를 하셨는데 저도 뭐 그 생각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지 않습니까? 원래 가처분이라는 것은 보존처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빨리 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일요일이고 하지만 오늘 지나버리면은 이게 판결을 하더라도 결정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태도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예. 자, 박 시장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박 시장의 아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박주신 씨를 향해서 배현진 의원이 일단 병역비리 의혹을 좀 깨끗하게 해결해라라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다. 검증이 됐다고 말을 하면서 부친 상중인 사람한테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박 씨가 받았던 병역법 위반 혐의가 네네.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이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공군에 입대했다가 이 디스크라 그러죠. 그 예. 추간판 탈주증으로 하면서 이제 공익요원으로 받았습니다. 2011년에.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의혹 제기를 강용석 변호사 그때 많이 했어요. 그때 예. 의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MRI로 보니까 이게 어쨌든 동일인이 맞다. 그리고 그 백무청의 진단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서울 그때 지검에서 2013년 5월이었는데요. 예. 혐의 없음 결론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논란이 벌어진 게 뭐냐면 계속 문제 제기한 게 그때 사람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그 MRI가 그 찍은 MRI가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공직선거 위반,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병역비리 의혹이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이 그 이제 그 의사분하고 어찌 보면 강용석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예. 이제 재판이 당하는 건데 저는 뭐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지금 1심에서 일단 유죄 판결이 있었고요. 예. 2심에서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병역 의혹을 밝혀라라고 하는 건 그게 어찌 보면 2013년이기 때문에 MB정부 때 한 거예요. MB정부 때 야당 시장의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걸 서울지검에 혐의 없음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뭐 다시 하라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선거가 이뤄지면서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띠게 될 것이라 이런 좀 관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우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시면 예, 짧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그 병역법 위반은 이제 무혐의가 됐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근데 이 두 사건에서 법원에서 이 아들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은 법정에 나와라 이렇게 소환장을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영국에 있어서 주소가 모른다 해가지고 소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장례 중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매듭 짓는 것이 박원순 시장 측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예.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부산시장 또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요. 보궐선거 부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부정부패 등 어떻든 그 현역 단체장의 과오로 보궐선거가 생겼을 때는
이제 후보를 후보를 내지 내지 않는다. 않는다. 예. 근데 실제로 보궐선거 비용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100억 원 이상이 든답니다. 그럼 서울시장은 아마 한 2, 300억 들겠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있던 단체장의 책임이 사실은 규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아마 후보를 내지 않을까, 아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당연 당규에 그렇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내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물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걸 지키겠다, 정당성을 갖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점점 판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저는 아마 지금 앞에 뭐 박지문 의원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있고 앞으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차기 당대표 하시는 분이 결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 시장의 장례식을 마무리한 뒤에 그 뒤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시 네네.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보궐선거가 이렇게 대선급으로 좀 커지면서 네. 대표 임기나 사퇴 시점에도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아마 여러 분 나오려도 하다가 지금 두 분으로 정리가 됐는데 예. 사실은 그전에는 관건이 뭐 임기를 채우느냐 아니면 뭐 사퇴 시점이 3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 하느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흘러간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그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아마 내년에 이제 총선 후에 아니면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무효되는 사람들에까지 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군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광역단체도 뭐 2군데 이상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였는데 만약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가서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영향까지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임기를 중간에 사퇴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에 사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예. 당장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자,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좀처럼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가 지각 개원식 부문에서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뭐 현안이 좀 산적한 상황인데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희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그 여야 협상 태도나 그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당이 180석 슈퍼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야당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의회 정치의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이 해온 장면을 회고해 보면은 뭐냐면은 말은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냐면은 뭐 시쳇말로 안 들어오려면은 마음대로 해. 우리 180석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최근에 법사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는 또 법사위를 또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빨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이다 또 청문회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예. 국민들 보기에 좀 눈이 따가울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어쨌든 손을 내미는 것은 힘 있는 강자가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럴 때는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막 우리 혼자 원웨이로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네. 손을 내밀어야 하고 결국은 이제 예, 법사위 달라는 진정성이 거죠. 없다. 법사위이 주면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은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11대 7 법사위 예결위,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가는 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그동안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합에도 있던 거니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시계를 다시 한 달 정도 돌려서 법사위 우리한테 다시 주면 들어갈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지금 방송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뭐 물론 선서 안 한다고 임기가 시작 안 되는 건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선서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나는 뭐 국민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개원식을 안 하면 저는 그냥 20대 국회 연장선이랑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법사위 하나로 이렇게 국회를 올수도 시킬 거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법사위도 그때 여러 가지 합의는 안 왔지만 결국은
지금 국회 부의장도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어찌 보면 이제 그러면 뭐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인사청문회 하려면 부의장이 있고 정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회를 하겠다는 건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 발은 들어와 있는데 한 발은 나가 있는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인데 저는 그냥 당초 합의대로 10대 7 법사위 예결위 나눠 갖고 국회 부의장 하고 그렇게 해서 개원식 하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도의 타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옛날 자꾸 지나간 이야기 계속 해봐야 감론 을박만 되는데 그 힘 있는 여당이 왜 양보를 못하고 뭐 양보도 아니죠 사실은 맨 처음에 첫 단추를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놓고 지금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야당도 지금 국회의원 됐으면은 국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두 당의 합의점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국회라는 게 뭐 아마 그 미래통합당도 들어와서 할 일이 네. 많아요.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 이번 지금 이제 아마 경찰청장 청문회하면 이런 문제들도 제기해야 되죠. 예. 이게 사실은 밖에서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하면 모든 언론 아니면은 나올 의무가 있거든요. 대답할 네. 의무가 있고 청문회 아니어도 인사청문회든 아니면 상임위를 열면 되는데 사실은 그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이 모든 거를 다 안 하는 거. 저는 야당 역할이 맞나고 봐요. 야당은 결국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저는 아마 뭐 7월 국회에는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청문회다 또 뭐 상임위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청문회다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또 국정원장 박지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아마 열릴 겁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냥 하루 뭐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청문회를 하려면은 그 후보자의 자질이나 뭐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검증하는 절차가 인사청문회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내시오, 뭐 학력은 어떻게 되고 또 재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게 좀 진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때문에 못 낸다, 이거는 뭐 때문에 못 낸다, 이건 뭐 때문에 못 낸다. 지금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해봐야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말만 인사청문회지 껍데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의 태도나 자세라는 것이 뭔가 진심을 가지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고 실속은 이제 형해화시키는 예. 이런 태도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네, 합니다. 정말 짧게만 네, 듣도록 짧게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 뭐 자료 제출 문제는 항상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공공기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언론이 얼마나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하느냐. 결국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능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응해서 저는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